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해 보면서, 새로운 이제 탐구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단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륙 철학,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현상학, 후설이라든지 하이데거 이런 이야기를 좀 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그 예술 철학 또는 이제 그 미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문학 또 독일 예술 또 독일 미학이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하실 때 특별히 이제 박사급 논문을 쓰실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 이 사람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천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이제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제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하려면 그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디서 배웠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기 이론을 소화했는지 그런 어떤 원류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이야기했던 뭐 하이데거라든지 후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가브리엘이 그 자기의 그 고유한 방식대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전개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정합적인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임의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가브리엘하고 그 이전 단계 철학자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분위기가 됐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보면 항상 이제 살모사죠, 살모사. 어머니를 죽이는 뱀이죠. 항상 이제 철학은 그 스승을 능가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또 플라톤 이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아카데미에서 20년 동안 배웠는데 또 스승을 저격을 하죠. 몇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철학의 2500년 역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기 선대들에 대한 어떤 이제 반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반론들이 무조건 다 틀렸다, 뭐 무조건 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고 거기서 어떤 방식들로 내가 이제 새롭게 선배들의 생각들을 조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내공과 이제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가브리엘이 이제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그 넘어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소화시키고 있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데 응용하실 때도 좀 이 주변 그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만 이제 음악에만 BGM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철학에도 이제 BGM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BGM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런 어떤 상식들을 좀 많이 이제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그 어떤 철학적 이론들을 그런 담론들을 이제 이해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제 넘어서는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 공부하는 방식들이 그냥 그막 철학에만 또 논문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다양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이든지 뭐 영화든지 문학이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민음사 책 세계문학 전집 지금 465권까지가 나온 것 같은데 최소한 100권을 읽어라. 왜냐하면 이제 그 100권 정도 읽어보셔야 우리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제 문인들 또 예술가들이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 고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냥 뭐 문학하고 철학하고 다르다. 저는 이제 딴 나라 동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학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려면 그 문화, 예술, 정치, 뭐 경제, 과학, 기술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좀 또 경제까지 좀 두루두루 섭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단순하게 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뭐 이런 어떤 다섯 가지 정도의 각계각층들의 또 모듈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또 이합수단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초보적인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문단 15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니콘이 어떻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유니콘이 어떻게 있냐? 호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브리엘은 이제 이런 호적 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순진하게 뭐 유니콘이라든지 뭐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예술 의미장이라고 하는 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예술 의미장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기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이 세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술의 의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안에서 이제 미적인 경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의미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상상 속 허구가 아니라 의미장 속에 존재하는 의미장 속에서 실제하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구성,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구성이나 합성과 이제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물리적인 어떤 물체, 예를 들어서 뭐 필름이라든지 약고라든지 뒤에 가서 이제 파르티투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물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배열되죠. 일정하게 배열되면서 거기서 어떤 미적 경험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은 그냥 전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돌에 불과하고 하나의 유리창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천장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황홀감이든지 굉장히 충격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걸 이제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죠. 몽타주라고. 그 몽타주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방식들로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충격, 다양한 형태의 미적 경험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대상들이 예술 작품이 되려면 일정한 형태의 배열로 이루어져야 되고 일정한 형태의 구조, 패턴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고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침팬지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한 형태의 DNA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한 형태 DNA라고 하는 건 핵산이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인데 이 20개의 아미노산들이 어떤 방식들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 바나나가 되기도 하고 침팬지가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를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인간이 탄소 베이스인데 그 탄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세계, 또 의식세계, 또 정체성이 이제 다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적인 예로서 예술 작품이 하나의 이제 물체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아니라 자, 이게 예술 작품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허구적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이제 유행했던 이제 사주 중에 하나가 그 베니타스라고 하는 이제 그 정물화가 있는데 그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저 이제 바니타스라고 하는 이제 말 라틴어로는 이제 덧없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해골, 뭐 시계, 또 시든 꽃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뭘 상징해요? 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해골이고,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시계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시든 꽃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해골이나 시계나 시든 꽃이 아니라 해골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리켜주고,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 그게 굉장히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시든 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물화로서 어떤 예술의 기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예는 이제 그 성당 같은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고딕 성당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제 성당을 어떻게 짓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고딕 성당 굉장히 이제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제 아치가 굉장히 뾰족하다. 또 그 안에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자, 이런 배치를 통해서 굉장히 숭고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 공용 장소이면서 어떤 신의 임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그런 어떤 이제 드러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유럽의 성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숭고함이나 이제 거룩함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개신교 교회를 들어가면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아, 여기는 그냥 컨퍼런스 룸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그 압도적인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배치나 배열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교회에 가면 뭐 그냥 와서 뭐 사람들 만나서 노는 곳인가 보다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 카톨릭 성당에 이제 들어가면 특별히 이제 뭐 절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있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그 배치에 의해서 어떤 미적 경험들, 새로운 경험들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그 추상 표현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면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크 로스코 같은 경우에도, 자, 빨간색, 검은색,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엄청나게 뭐 100호 이상 엄청나게 큰 그림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는 건 빨간색이고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검은색인데,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어떤 긴장이라든지 어떤 침묵감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숭고감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학 표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배치 배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뭔가를 던져요. 물리적인 걸 던진 거죠. 빨간색도 던지고 해골도 던지고, 자, 시드코도 던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 어떤 감정들, 단순하게 이건 빨간색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피를 상징하거나 뭐 전쟁을 상징하는, 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온 예술 작품, 또 이제 종합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칸트의 물 자체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세계의 근원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자, 그 존재들은, 자, 어떤 이제 그 인식 불가능한 것, 또 인식을 어떻게 이제 초월하는 어떤 이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거를 이제 예술 작품 자체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것에 대한 해석 또는 해석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작품 자체하고 작품에 대한 작품 해석에 대한 역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작품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종합예술 작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합예술 작품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불에 따르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석은 또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종합예술 작품은 변해 가기 때문에 어떤 고정점, 어떤 본질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인식 불가능한 어떤 실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것들을 해석하고 또 해석 가능성들을 이제 끌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자기화시키는, 내재화시키는 이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종합예술 작품이 이제 물 자체이기 때문에 아예 초월적 실체,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인식 가능성들을 넘어서는 것.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눈과 시야의 관계죠. 시야는 우리가 보는 것들인데 그 시야 안에서는 눈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있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걸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자, 가브리엘은 달라요. 가브리엘은 이제 해석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하고 같지만, 자, 그것은 해석 중에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작품을 해석하면서 작품을 만나면서, 자, 근데 칸트 자체에서는 물 자체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하고 칸트하고는 이제 똑같은 물 자체를 상정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점진적으로 인식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칸트는 이제 이거를 초월적 실체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가브리엘에서는 이건 이제 어떤 열린 의미장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석을 통해서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예술은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죠. 예술은 완전히 알 수 없다.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지만 그 우리가 하나의 해석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이고 끊임없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산길을 올라갈 때 눈길을 내는 것이 눈길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밟기 때문에 그 어떻게 밟냐에 따라 눈길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근데 눈길이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초월적 존재이면서 어떤 해석 가능의 이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단 16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거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이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암묵적 정합수 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 작품이 물리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천장이고 뭐 아치고 스테인드 글라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골이고 시계고 시든꽃인데, 자, 이게 어떻게 의미체로 변하는가? 어떤 방식들로 이것이 이제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이게 어떤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 그 단계가 바로 이제 예술 작품의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이제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 냉장고 안에 코카콜라 1리터짜리가 있는데 1리터짜리 코카콜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500ml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반절밖에 안 남았네라고 얘기하든지 반절이나 남았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반절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누가 이거 먹어가지고 정말 이제 원망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절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누가 다 먹어볼 줄 알았는데 이 반절 정도 남겨가지고 내가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리터짜리 병에 500ml의 코카콜라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사실이죠. 근데 물리적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500ml밖에 안 남았네. 다행이다. 아니 이제 원망스럽다. 500m나 남았네.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냐 이거죠. 가브리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500ml짜리 코카콜라 병, 어떤 이제 물로 채워져 있는, 설탕물로 채워져 있는 하나의 병을 보는데 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나 가치나 이 중요성들을 끄집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브리엘이 수용미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이론에서 끄집어 온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예술 작품들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마지막 유니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자,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는, 자,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한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한 거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림들의 시퀀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시퀀스로 있으면 이건 이제 영화가 아니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이 아닌데, 자,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여기서 이제 영화 공연이 성공하려면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수용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속된 그림들인데 이 연속된 그림들에 수용자라고 하는 인간이 개입을 하면 자, 이게 영화라고 하는 거, 상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 가게 된다. 이제 그 말이 뭐냐면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이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바로 자,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묵적 정합성 구성. 자, 그래서 이 암묵적 정합성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배치들을 어떤 방식들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배치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양한 형태의 의미나 가치나 어떤 이제 기본적인 그 정서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볼 때 그런 이제 사물들을 볼 때 단순하게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 또는 그것들을 더 확대 해석하려고 하는 방식들로 자,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나눠드린 유형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하이드로젠멜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것은 점 세개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 세 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제 의도나
감정이나 서사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메커니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물리적 사실들, 여기서 이제 점선면인데 어떤 물리적 사실들을 가지고서 자, 이야기, 의미,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정합성 구성이라고 얘기. 그 빈칸들을 채워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1944년에 심리학자인 이제 프리츠 하이더하고 마리안제 짐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짧은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있고 이제 원이 있고 이제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제 작은 삼각형이 이제 막 지나가는데 큰 삼각형이 막 따라가요. 근데 작은 삼각형이 숨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뭘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보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괴롭힌다. 작은 삼각형이 원을 도와 탈출한다. 자, 큰 삼각형이 화가 나서 집을 부순다. 말도 안 되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원, 사각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괴롭힌다. 작은 삼각형이 원을 도와 탈출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투영하죠. 자, 이런 투영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현상학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기하학적 도성이라든지 위치 변화, 속도 변화에는 물리적인 사실에는 전혀 감각적인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의도나 감정이나 목표를 투여하죠. 아니면 그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은 공격이든지 도망이든지 도움이든지 분노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암묵적 정합성 구성 또는 이제 암묵적 일관성 구성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어떤 다양한 형태의 느낌들, 생각들을 이제 가져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몽타주 기법은 이제 그 짧은 장면들 연속적으로 배열하게 되면 그 배열된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나 서사들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이제 그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가 쿨레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쿨레쇼프라고 하는 이제 효과 그 이론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 남자 얼굴이 있어요. 남자 얼굴이 있고 자 남자 얼굴 옆에다가 자 수프를 놓는 장면 하나. 그다음에 똑같은 남자 얼굴에다가 자, 관 속에 시체를 놓는 장면 하나. 그다음에 똑같은 남자 얼굴에다가 어린아이를 놓고 있는 장면. 자, 남자 얼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자 얼굴에다가 뭘 놓느냐? 자, 이제 남자 얼굴에다가 그 숯불, 먹는 숯불을 놓으면 이제 어떤 느낌이세요? 먹을 거 배고프다는 생각이죠. 자, 이제 남자 얼굴 옆에다가 관이 있어요. 그 관에 이제 여자가 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불쌍하다는 생각 들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다는. 그다음에 이제 남자 옆에다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예? 보통은 측은지심이죠. 불쌍하다는 생각이죠. 자, 똑같은 남자인데 남자에다가 어떤 거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느낌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거기서 읽어내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용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물체가 그냥 물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투영하는 어떤 그 감정들, 여기서 뭐 공격이나 도망이나 도움이나 분노 등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의미나 서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번 이런 방식들로 사물들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암묵적 정합성 구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왜 일어나는가 뭐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지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뇌는 의도 탐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풀숲이 움직일 때는 빠른 포식자일 경우 그냥 빨리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로 이제 뇌가 기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짓말의 협력, 속임수, 감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탑재가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능력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사물들을 이해할 때,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물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내 철학적인 이제 함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철학적인 이제 함의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은 단순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그 물리적 사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리적 사물도 그냥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일정하게 배치된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술 작품은 구조화된 거예요. 배열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배열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떤 배열들이 다른 배열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데 유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 충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듀샹처럼 변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극적인 반응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배열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지멜 실험에 의한 것처럼 이제 뭐 작은 점이든지 뭐 삼각형이든지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이런 거지만 우리에게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걸 이제 누가 쫓고 있고 뭐 폭력적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 미학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용 미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용 미학이 이제 무엇인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61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용 미학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두 명의 학자들이 나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61페이지 보시면 볼프강 이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볼프강 이저는 이제 그 독일의 이제 문학 비평가 이제 문학 평론가인데 이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용미학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수용미학은 실질적으로 이제 작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 안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표현주의에서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이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예술 작품 속에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이제 심어 놓은 것이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 그걸 이제 그 음미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걸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전통적인 예술 철학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떤 형이상학적 속성이 있어요. 비례대칭, 균형, 일치, 일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로디테가 왜 예쁜가? 어떤 사람이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왜 아름다운가? 그러면 그 아름다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텍스트라든지 어떤 예술적 대상이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성을 가져야 돼요. 비례라든지 대칭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일치라든지 이런 속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볼프강 이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용미학에 따르면 이 텍스트 안에서도 그런 형이상학적 요소가 없고 또 동시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독자 속에도 그런 형이상학 요소가 없어요. 자, 근데 둘이 만나면, 다시 말하면 텍스트하고 독자하고 이제 둘이 만나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단순하게 암묵적 종합적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 안에 일정한 형태의 배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일정한 형태의 배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 능력이 합해졌을 때 이 예술의 의미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예술의 의미장, 상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안에도 이 예술이 없고 우리 내부 안에도 예술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모여야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수용미학이. 왜냐하면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텍스트 안에 형이상학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칸트나 이제 표현주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그런 예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볼프강 이전 둘 다 반대예요. 텍스트도 없고, 자,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생겨요, 예술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약간 세 번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학적 전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은
사물 속에 자체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우리 안에 자체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사물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기초적인 테마예요. 가장 기초적인 테마.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 읽기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자, 의미를 구성하는 참여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또 그것을 참여를 통해서 의미를 만나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암시된 독자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저에서는 이제 암시된 독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암시된 독자는 자,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독자 모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독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어떤 능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이제 암시화된 독자는 이상적인 형태의 이제 독자 모델,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 독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자, 그 텍스트를 특정한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독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 무식이거나 아무 생각이 없는 독자는 아무리 갖다 줘도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주는 거죠. 이 진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암시된 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 살리에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모차르트 뭐 저런 바보 좀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차르트를 알아봤던 사람은 살리에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가 얼마나 성공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인지를 알아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드물었는데 그 드문 소수 중에 하나가 바로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적인 독자예요. 암스텐 독자죠.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천재는 못 되지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이상적인 독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제 이런 독자와 텍스트가 이제 만나서 그 텍스트 내부에 깔려 있는 구조들 그리고 그 텍스트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그런 어떤 능력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우슈텔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주어진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자, 4분의 3만 주어져 있죠. 아니면 4분의 1만 주어져 있어.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채우는 거죠. 자기가 채우는. 자, 이런 어떤 공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모든 텍스트들은 정보가 완결된 형태로 있지 않고 그 안에는 자,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말해지지 않는 부분이나 자, 불확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시거나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뭐 이제 뭐 정무라든지 아니면 구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진처럼 정밀하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추상화로 넘어가거나 이제 비구상, 반구상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비어 있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특별히 그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여백임이 그래가지고 뭔가를 허황하게 비워놔요. 근데 그게 비어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트리거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도발적으로 하는 거죠. 너 한번 해석해봐. 너 한번 이야기를 걸어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볼프강 이전은 공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왜 이런 공백이 필요하냐? 자, 이 공백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독자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 의미 구성을 하도록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시도 보면 산속에 뭐가 있습니까? 산속에 구름이 많습니다. 어쩌라고? 근데 이제 그걸 채워야지. 구름이 많다라고 할 때 그 구름하고 많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는 거야. 그래서 자, 이 텍스트 해석 또 이제 비평과 관련된 것은 자, 이 구름이 많습니다. 산마루에 구름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더 확대 해석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 시학, 특별히 이제 동양 한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칠원율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정말 몇 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몇 자 안에 어마어마한 형태의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읽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동양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적인 사람들, 그 지성성애자들이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또 몰입하죠. 오타쿠들 보면 남들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데 거기서부터 막
엄청난 이론들, 뭐 엄청난 이제 그런 내공들을 가지고서 들어가서 그걸 해석해 놓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 이게 이제 바로 공백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시켜서 이거를 풀어내도록, 이걸 해석해 내도록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독자들은 자신의 경험 또는 이제 기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를 이제 보충하고 이 서사 일관성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런 공백을 이전은 부정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 없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큰 건데, 자, 이게 이제 일부러 숨겨져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이 결핍을 이 이상적인 독자 또는 이제 암시된 독자가 그것들을 그 간격들을 메꿔 나가면서 의미나 가치나 이제 중요성들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읽기 과정은 이제 고정된 의미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하고 독자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독자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 공백을 메우고 의미를 구성한다. 자, 이건 이제 가브리엘이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독자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단서, 자,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않아요. 텍스트에서 단서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에 뭐가 있습니까? 산 속에 구름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구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뭐 나무가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텍스트가 대시하는 단서가 있고 그 단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공백을 외우고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회를 감상하거나 뭐 이러실 때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 경험들을 반드시 이런 어떤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서와 관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걸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걸 이제 그 지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평. 우리가 어떤 지평을 가지고 있냐. A라고 하는 지평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의 지평이냐, 여자의 지평이냐. 아니면 이제 1980년대의 지평이냐, 아니면 이제 뭐 조선시대 지평이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건 역사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지평에 의해서 우리는 기존의 해석을 수정하고 또 재구성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계속 조정되고 계속 재해석되는 그러면 이제 끊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평은 계속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 또 온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수용미학이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다 중구난방 해석할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제 무제한적 상대주의에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항상 그 안에 구조적 단서, 또 장류 규범, 자, 이것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해석해야 될 단서를 제시하고 그걸 넘어서지 않도록 거기는 데드라인인 거예요. 그렇게 넘어서게 되면 예술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모든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든 해석이 동일하게 정당한 것이 아니고 자, 좋은 해석 또는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베터 된 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수용미학에 따르면 틀린 거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토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적인 단서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이 아니라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꾸 이제 다 우리는 이제 틀린 게 아니에요. 모두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죠.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긴 하지만 자, 이게 그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화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단서, 장류 규범에 몰입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도 마찬가지죠. 그 파르투르가 얘기하는 악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해석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완전히 다른 식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에요. 그냥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인 감정, 또 이제 자유로운 그 공상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이론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저의 생각과 이제 유사한 게 바로 이제 그 가다머의 이제 예술 이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제자죠. 하이데거의 제자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 가다모는 이제 이 수용 미학하고 정확하게 이제 일치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용 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대표적인 이론들을 좀 제시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관람자의 만남 속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가다모는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어아이그니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객체,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관련돼 있는 뇌가 자, 만났을 때,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환기가 이루어지는 거. 어떤 환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이해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아구가 맞춰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헤데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도 마찬가지고 도구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망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망치로 이제 일할 때는 망치가 여러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망치가 이제 고장 나거나 망치로 여러분 손을 때렸을 때 망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일어나죠. 망치가 뭐지? 왜 망치가 이렇지라고 할 때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했던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들이 일정한 형태의 특이한 의미나 가치나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부각될 때 그런 부각될 때를 바로 여기서 이제 에아이근시라고 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 그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이제 예술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무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꽃을 보면서 꽃을 왜 그림으로 그리고 왜 그림으로 그린 정무라가 우리에게 이제 가치를 주는가? 그건 바로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누드와도 마찬가지고 여성이 벌거벗은 거 그거가 우리에게 사건이 되는 경우와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런 이해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몸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의미나 가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작품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객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대사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우리 경험 속에서 실현되는 살아있는 과정이다. 왜? 우리 해석하죠. 계속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왔던 그런 어떤 경험적인 내용들을 거기에다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런 어떤 맞추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사건화 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다마는 이거를 놀이라고 이야기죠. 슈페리라고 하는 놀이 개념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여해야죠. 참여하지 않으면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방관자, 그건 관람자일 뿐이지, 놀이, 그 플레이어가 아니거든. 플레이어를 하려면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어떤 이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지막 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공연, 연주, 독서와 같이 반복적인 실현을 통해서 매번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는 동일한 놀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놀이는 계속 새로워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됐을 때 수많은 형태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떤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번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반복적인 실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자 가다머는 지평융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평융합. 지평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차에서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피카소하고 어린 소년하고 흰 넥타이에다가 빨간색 물감으로 색칠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구 거를 가지고 싶으세요? 피카소. 자, 동일하게 흰색 넥타이에다가 동일한 빨간색 물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피카소 거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자, 또 다른 예. 자, 뭐 이건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데, 자, 마릴린 먼로를 그 피카소가 이제 데생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공짜로 줄 줄 알았는데, 자, 이게 이제 30만 달러라. 3억인 거죠. 근데 마릴린 먼로가 놀래요. 아, 이건 이제 아무나 그나 그래도 되는 건데, 왜 이걸 30만 달러 주고 해야 되냐? 왜 줘야 될 것 같아요? 피카소니까. 그죠? 네? 비싸게 봐요. 피카소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수십만 번을 했었고,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카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고 왔던 삶의 그 파노라마들. 자, 그걸 지금 가다머는 지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평.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지평이 다르죠. 그러니까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DNA는 똑같지만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지평이 다른 거죠. 왜? 삶을 살면서 똑같은 가정 환경, 똑같은 부모들, 뭐 똑같은 삶을 만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지평들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해 이해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건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의 지평이 달라졌으니까. 나의 삶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평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의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탄생한 시대와 문화의 지평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해석학적인 방식은 예술의 사회학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사회학적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서 예술을 어떻게 인정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례 대칭 균형 일치 이건 이제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비례나 대칭이나 균형이 있으면 무조건 다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어떤 시대에는 비례가, 어떤 시대에는 균형이, 어떤 시대에는 반비례가. 자, 그 사회에서 뭔가 예술이라고 인정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듀샹의 변기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중세시대로 가지고 가나 고대로 가려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표현주의, 인상주의 이런 작품들을 이제 지금 현대에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정말 이게 가장 위대한 예술이야라고 얘기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원 오브 댐일 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맥락, 여기서 말 이야기하는 역사성, 지평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라고 하는 거,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이걸 이제 중세시대 또는 이제 고대시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왜요? 지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 지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 그 부시맨의 마을에 아프리카에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을 때 이걸 코카콜라 병이라고 이해할 사람이 한 명이거든요. 없어요. 왜? 지평이 코카콜라 병은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지평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엔조이 코카콜라라고 얘기했죠. 엔조이 코카콜라라고. 자, 이제 이런 어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물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이 주관성, 뭐 상호 주관성이 됐든지 뭐 간 주관성이 됐든지 일정한 형태의 주관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거를 가다면 선 이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 이해.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선 이해가 있는데 선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타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언어, 문화적 경험,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나 고대 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선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에서 어떤 전통에서 이제 자라왔느냐, 어떤 언어를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언어 중에서도 이제 색깔. 자, 우리나라에는 색깔이 뭐, 그 중세 시대에는 12가지 색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국가에는 이제 색을 이해하는 게 3개, 4개밖에 안 돼요. 그런 국가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랍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히브리어 공부를 해보시면 영어에는 선행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쓰죠. 근데 아랍어나 그쪽에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엔드로 연결해야 돼요.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중국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법 체계가 아니에요. 중국어에서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나는 간다, 나는 갈 것이다, 또는 나는 갔다, 이게 똑같이 취해요. 그 앞에다 부사를 뭔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선 이해예요. 내가 어떤 문화에서 자랐느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경험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헤르더 같은 경우에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선 이해가 엄청나게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냐,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냐, 일본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동체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고방식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사고방식을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다면 이게 세계를 드러내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미적 쾌락인 게 아니라 자, 세계를 드러내는 거죠. 세계를 드러낸다. 세계를 드러내는 진리다. 예술이 세계를 드러내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truth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true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맞다 틀리다, 지구는 둥글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진리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의 진리 개념은 알레테라고 하는 개념. 근데 그 레테라고 하는 건 이제 망각이에요, 망각. 거기에 이제 접두어 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레테예요. 그래서 이제 망각을 깬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전생에 살고 있는 삶이 있었는데, 그게 이생으로 넘어오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 것을 다시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개념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그 넘어오면서 강을 2개를 건너는데 그 강 중에 하나가 레테강이에요. 레테강은 레테라고 하는 사막에 이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마시면 그 강의 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넘어올 때, 또 여기서 저 세상으로 넘어갈 때 항상 레테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는데 그 레테 사막을 지날 때 거기서 물을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면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잊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걸 이제 드러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드러냄, 리빌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진리 개념이에요. 고대 그리스 개념. 그래서 이제 가다모도 마찬가지로 하이데크도 다 고대철학 전공자예요. 여러분들 고대철 공부해야 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도 그렇고 저희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고전 공부나 고대 철학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가 지금 폐과되고 있어요. 철학과 없어지는 것처럼. 애들이 선택을 안 해. 그래서 뭐 요즘에 막 철학과도 막 뉴 미디어학과, 뭐 매체 철학학과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미쳤어요. 지금. 하여튼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가다마하고 이저하고 이제 차이점은 이제 이저는 개별 독자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독자가 읽어내는가, 한 개인으로서 독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읽어내는가, 이 미시적인 과정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가다마는 이제 거시적이죠. 그래서 이 독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평 예를 들어서 전통, 언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사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 이미 자체에 그 안에 나의 전통.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재패니스인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보면 그 정치 제도가 이제 다른데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본 여행 하셨으면 알죠. 지방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제가 없었어요. 중앙 집권제가 이제 나타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명치유신 이순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전국을 통일한 것들이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중앙 집권제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거죠. 지방이 독자적인 어떤 문화들을 가질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서울대가 1등 대학이죠. 근데 이제 일본은 노벨상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제국대학이라고 했던 각 지방마다 거점 국립대들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죠. 애들도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자, 어떤 문화에 잘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봉건제에 잘한 문화들 또 이제 왕족이 있는 그런 문화들 거기서 이제 하는 거하고 우리처럼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안 좋은 왕들만 만나가지고 왕만 하면 막 우리는 막 몸쓰는 치죠. 막 독재자 이런 것들. 그런 사회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옛날에 이제 기독교가 지금은 이제 뭐 개독교라고 이제 욕을 얻어먹긴 하지만 자,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서양에서는 기독교는 완전 탄압이에요. 악마들이에요. 뭐 종교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막 혐오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독교는 미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빵 주고 교육시켜주고 뭐 미국 유학시켜주고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이제 뭐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미국 성적이 있고 막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지평 또는 이제 선이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예 중에 이제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여자라고 해서 똑같은 페미니즘 아니죠. 여자도 백인 여성이냐 아니면 흑인 여성이냐 따라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백인 여성도 미국에 있는 백인 여성이냐 유럽에 있는 백인 여성이냐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이냐 따라 달라져요.
동일한 페미니즘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페미니즘 이제 왜 달라지는가? 여성이 왜 이제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점유한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쟁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 지평이 달라지게 되면 선 이해가 달라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다르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의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 이야기하잖아요. 다 뭐 이화여대, 덕성여대, 여대 출신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지평과 연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네가 이야기할 때 네 이야기하는 것의 지평이 무엇인가, 선의를 무엇인가, 그러면 딱 다 나와요.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저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술 작품들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술 작품이라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 작품이 일정한 형태의 배열이 돼 있었고 그 배열들에 대해서 수용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백이든지 선의이든지 지평이든지 이런 것이 같이 자 이머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몰입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16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데 일단 이제 문단 17번도 또 이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실제성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서로 다른 그림들을 보더라도 이제 마지막 유니콘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림들이 배치되는데 그 배치되는 그림들이 다르더라도 그게 같은 유니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7년 전의 모습과 우리 지금의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영화가 끝났어요. 영화가 끝나는데 지금 이제 또, 그 이후에도 그 유니콘이 계속해서 실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이제 실제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유니콘이 지금 화면에 안 나타나고 영화가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콘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야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종교에 들어가는가? 뭐 신이 있다면 증명해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는 시도들이 성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 죽음이든지 영혼이든지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실제성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실제성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부분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죠. 칸트는 이걸 이제 구상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뻥튀기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뻥튀기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 이상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뭐, 그 중국 전통매학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여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경, 뭐 기운 이제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곳은 산이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산을 보면서 거기를 메꿔가는 거, 그걸 채워 나가는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상상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뭐 해석하게든지 그냥 뭐 정신과학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연과학에서도 무조건 다 이제 이 상상력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 이상 말하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 우리 원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모델링을 하죠. 자, 그걸 이제 모델링 하는 것은 우리가 행성을 보면서 그래요. 행성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에 전자들이 돌아가는 거. 자, 이거는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이런 어떤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자도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블랙홀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홀도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블랙홀도 자,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자, 진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진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인데 우리가 그걸 다 관찰해요? 관찰 못해요. 근데 몇 가지 주어져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억 5천만 년 전에 틱탈기라고 하는 물고기에서 나왔어요. 믿어지세요? 자, 그것도 상상력과 관련된 것들이죠. 우주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몇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모아서 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것도 상상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일정한 형태의 능력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서사를 구성해 나가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 이런 예술이 이 자연과학에서도 자기들은 막 엄청나게 그 객관적이고 엄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연과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개념들,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라든지 뭐 DNA, 블랙홀, 기후, 진화,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이다. 그러니까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넘어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가브리 얘기하는 실제성 원리예요. 실제성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1인데 이 1이 가지고 나머지 3, 4, 5, 6, 7, 8도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 그것도 굉장히 굳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실제성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브리엘은 85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해석학적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해석학적 대상. 그러니까 객관적인, 객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일이 가지고 해석해서 3, 4, 5, 6, 7, 8을 만든 해석학적 대상이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예술적인 대상, 그다음에 이제 의미장은 바로 이 해석학적 대상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구성의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